안녕하십니까. 백세 뇌건강의 비밀 이태규 원장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여러분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편두통은 그 첫 번째는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두통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비근한 뇌로 우리가 오른쪽 배가 아픈 걸 편복통이라 이름 지읍시다. 편복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담석증일 수도 있고 맹장염일 수도 있고 대장염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서로 완전히 다른 원인 질환들이 똑같이 편복통으로 이름 지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원인적인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공교롭게도 편두통이라는 단어가 병명으로서 쓰입니다.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유전성이 강한 이제 일종의 두통인데 이거는 머리 아픈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요. 물론 한쪽만 아플 수도 있지만 머리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고 눈만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걸 괜히 편두통이라 하시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또 잘 안 되고 혼돈만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걸 병명으로 치자면은 그거는 이제 신경과에서 제대로 진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편두통이라 하시면 되지 한쪽만 머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편두통이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한쪽 머리만 아파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은 이제 난치병이 아닌가 하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편두통은 절대 난치병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맞춤형 처방으로 약을 잘 드시거나 하면은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편두통 환자가 편두통 말고 다른 두통을 또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단이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이 또 비전형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 60대 이상에서 편두통이 오면은 젊은 사람 편두통하고 완전히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편두통은 그럼 두통은 어디 가서 어느 병원 가야 되냐? 과로 따지면 신경과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1차적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엉뚱한 과를 가면은 이게 굉장히 진단도 제대로 안 되고 고액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신경과 진료라는 걸 여러분 면도에 두시고요. 그리고 신경과에 가서 이제 문진을 하죠. 우리가 정확한 병력을 청취하기 위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머리 MRI나 MRA 등등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MRI하고 MRA 차이를 아시죠? MRI는 뇌 자체를 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 종양이 있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그럼 뇌 압력이 높아져 있거나 뇌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그런 것에서 머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걸 MRI상 잘 보이는데 근데 MRI는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뇌 혈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자세히 찍기 위해서는 3테슬라 MRA를 찍어야 됩니다. A가 혈관의 약자예요.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벽이 찢어지는 박리 현상도 있고 혈관벽이 이제 조그만 풍선이 생겨서 꽈리라 그러죠. 한자로 뇌동맥류. 이런 게 이제 숨이 있다가 점점 커지면 머리가 또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물론 MRA나 MRI 둘 다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특히 경추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 검사나 혈압 측정, 정밀한 혈압 측정 등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간단한 심리 검사, 그러니까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는지 불안증이 있는지 하는 심리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토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편두통에서 이제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물론 아플 때 먹는 진통제 성분, 편두통 전문 진통제가 따로 있어요. 일반 진통제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편두통 전문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편두통이 자주 오거나 심하면은 이제 예방약을 먹게 되죠. 두통이 오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오면 그 좀 비상약이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약을 쓰는데, 근데 이런 약들이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같은 약이라도 처음에 어떻게 약을 쓰느냐, 약의 용량 같은 거, 그리고 약을 올릴 때 정량 속도,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를 잘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런 것들 세심한 이게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약이 부작용 때문에 끊는다든가, 아니면 약이 뭐 아예 안 들어서 그냥 환자분이 이제 드랍하든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이제 먹는 약도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환자한테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 처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처방전대로 잘 드셔야 됩니다. 그게 환자분이 빨리 낫는 길이에요. 그다음 약을 너무 겁내거나 부작용 때문에 잘 안 드시면 이게 오히려 치료가 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이제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물론 부작용 확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각한 부작용은 편두통약은 없어요.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CGRP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주사약들도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효과는 좋지만 이제 단점은 상당히 고가, 값이 굉장히 비싸고,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주사약들도 뭐 난치성인 경우에는 주사약도 쓰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편두통, 그럼 난치성 편두통, 난치성 두통일 경우에 이게 이런 뭐 유사한 분들이 사실 상당히 우리 병원에 많은데, 예를 들면 50대 초반 여자분이, 최근 온 여자분입니다. 50대 초반 여자분들이 10년 이상 이제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오다가 언제부터는 매일같이 머리가 아프고, 그동안 그러면 심한 두통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죠. 근데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지금도 편두통이나 다른 두통이 막 매일같이 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다닌 병원을 보면 내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러고, 한의원도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받았더니 그 신경과 의사분이 그냥 정신과로 보내세요. 이게 정신과 문제라면서. 환자분은 정신과에서 제 병원 오기 직전에는 정신과 약을 드립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환자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울증은 2차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겹쳐 있긴 했어요. 두통은 낫지도 않고 정신과 약만 먹고 있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잘 치료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필요할 때만 약을 먹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과를 제대로 처음부터 신경과를 찾아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러지 않고 환자분들이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 워낙 많으니까,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환자분이 편리한 대로 과를 그냥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이 이제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가는 병이다, 편두통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편두통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다행히도 좋아지는 병입니다. 이 병 중에 나이 들면 좋아지는 병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참 불행 중에 다행이죠. 여자분들은 물론 이제 30대, 20대, 10대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폐경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폐경이 완전히 접어들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대, 70대까지 편두통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 전체가 아픈 거는 편두통이 아니라고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병명에서 편두통은 이게 머리 아픈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요. 물론 머리가 한쪽만 아플 수도 있고요. 머리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만 아플 수도 있고, 눈이나 이마 쪽으로. 어떤 분은 관자놀이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 뒤쪽 후두부만 아플 수도 있고, 아픈 양상도 욱신욱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날카롭게 아플 수도 있고, 그냥 둔탁하게 아플 수도 있고. 머리 아픈 위치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온갖 양상으로 환자마다 머리 아픈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머리 아픈 위치로 가지고 편두통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병원 가서 진료받아도 안 낫더라 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참 답답해요. 이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빅5 병원을 너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빅5 병원이라도 두통을 전문 보는 그 교수나 의사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는 못하겠지만, 그런 병원 가면 이제 조금 환자로서는 좀 모르고 갔는데 그냥 아까 말한 그런 케이스처럼 뭐 정신과 가라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자기 세부 전공이 아닌 교수님이 이 편두통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묻지마 초대형 병원 가는 그거는 여러분 절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병원은 정말 두통이 다른 병원에서 안 낫고 진짜 문제가 많아서 가면 몰라도 그것도 잘 병원을 찾아서 담당 교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형 병원이라는 게 사실 온갖 환자들이 다 우울하거든요. 특히 감염병 환자들. 예를 들면 이제 결핵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결핵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뭐 작년까지 코로나가 유행했고, 감염병 환자들이 뭐 같은 대기실 옆에 앉아 있거나 콜록콜록 하거나 뭐 같은 화장실을 쓰거나 이러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형병 가는 게 사실 본인 환자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니면 신경성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듣고 와서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이 신경성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칠 수 얼마든지 뭐 의사분을 잘 만나면, 두통 전문가를 쉽게 말하면 만나야죠. 신경과 의사 중에 두통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 만나면 충분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편두통 약은 부작용이 많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두통 약들이 원래 처방약들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처방약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들은 사실 약국에서 그냥 일반 약으로 판매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편두통 약이 다른 처방약에 비해서 특별히 부작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은 없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분을 잘 찾아서 신경과 중에 이제 두통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을 믿고 시킨 대로 약 복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약을 선택해 주는 거죠. 환자를 위해서. 환자분한테 이 약이 잘 들을까, 저 약이 잘 들을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MRI 흔히들 많이 찍는데 이게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럼 나 두통이 왜 아파요? 두통이 원인 불명이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편두통은 이제 MRI 등 이제 영상 검사에서 뇌나 뇌혈관에 이게 구조적인 이상이 없어야 돼요. 특히 이제 두통을 일으킬 만한 이상 소견이 없어야 우리가 확실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의 편두통을 수십 년 알아본 데는 뭐 MRI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편두통 환자가 뭔가 변화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더 악화됐다든가 먹던 약이 잘 안 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MRI 흔히 찍게 되는데 어쨌든 MRI는 이상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이 편두통 진단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딱 편두통을 진단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른 두통의 원인을 배제해 나갑니다. 긴장성 두통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2차성 두통도 아니라는 거. 2차성 두통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뇌출혈, 뇌종양, 뇌 심한 염증, 뇌혈관 박리, 뇌 압력이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은 뇌 MRI나 MRA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 찍어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걸.
그래서 그런 걸 이제 MRI나 MRA 이렇게 영상 촬영상 이상이 없는 걸 1차성 두통이라 그러고, 이게 광범위한 음식 1차성 두통이고, 사실 1차성 두통 중에 이제 긴장성 두통은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보면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MRI가 필요하긴 한데 그걸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이게 원인 불명은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이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약이 안 듣지? 약이 안 듣는 경우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냐? 보세요. 편두통 진단이 1차적으로 정말 맞나를 이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 신경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편두통은 뇌 질환이거든요. 뇌가 이게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편두통은 이제 브레인 자체가 어떤 외부 자극이나 아니 내부적인 어떤 급격한 변화에 과민하게 오버해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세팅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 그러니까 원래 총을 비유하죠. 총을 쏘는 거. 편두통 환자들은 이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아쇠 역할하는 게 뭐가 이제 이제 자극이 오면 그 방아쇠라고 그럽시다. 트리거라 그러죠. 그럼 이제 이 잠금 장치가 풀린 상태에서는 이게 총알이 팍 나가겠죠. 그게 편두통 발작이 있는 거죠. 그게 두통하고 어지럼증, 뭐 속은 미식거나 눈이 아프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이제 두통만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는 건데 그래서 그 신경과에서 그 뇌를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 뇌가 굉장히 과민하도록 유전적으로 세팅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과민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처럼 그 유전성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요. 물론 세대를 건너뛰어서 유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편두통이라는 거는 정확한 진단이 뭐 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편두통을 오래 앓다 보면은 다른 긴장성 두통이나 막 약물 금단성 두통 그리고 2차적인 우울증 막 믹스돼 가지고 이중 두 가지 세 가지의 막 두통 원인이 이제 동시에 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난치성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리고 잘 진단하고 잘 치료하면 치료가 얼마든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두통 약이 안 들으면 이게 분명히 들어야 될 약이 안 들으면 뭔가 뇌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그래서 MRI, MRA 등등 그리고 다른 무슨 심리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나 경추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피검사 등을 통해서 뇌 구조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편두통 양상이 좀 변하는데 두통은 좀 덜해지고 어지럼증이 그 젊어서 편두통하고 어지럼증, 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오다가 나이 들면 두통이 세기가 영 약해지면서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뭐 눈도 잘 안 보려 한다. 그런 건 또 혈관성 두통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혈관성 두통은 이제 두피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 이제 특히 관자놀이나 이런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건 심하면 이제 눈에 실명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고 그건 피검사상 염증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성 두통은 두통이 좀 심하면서 시각 증상을 동반하면 이제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이제 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 아플 때 되도록 약을 또 속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약을 아낀다고 머리 아파도 막 참다가 한창 지나서 약을 먹으면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편두통이 계속 진행되면은 점점 두통도 심해지지만 속 미식거리는 것도 심해지거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속이 많이 울렁거리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약도 토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편두통이 아주 자주 오면 약을 좀 자제를 하고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되도록이면 편두통 왔을 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괜히 안 먹고 버티다가 뭐 환자분만 고생을 하시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약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가지지 마시고
물론 이제 처음 먹어서 안 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한 2-3시간 있다 보통 다시 먹으면 더 좋아집니다. 대부분 일찍 먹으면 대부분 잘 들어요. 1시간 이내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 하루 2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부작용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약 먹는 타이밍 또 환자분들 오해를 해서 막 식후에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식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약을 식사랑 상관없이 머리가 아프면 속히 재빨리 그냥 이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다음에 요즘 이제 물이 없을 때 대비해서 구강붕해정, 혀 밑에 녹이는 약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이제 편두통 전문 진통제는 머리 아플 때 속히 먹는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자주 먹으면 이제 간이나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편두통 전문 진통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편두통 전문 진통제도 혈관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조심해서 쓰긴 써야 돼요. 이게 약간의 혈관을 수축하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 용량이 또 너무 적은지 이것도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편두통 약이 이제 워낙 부작용이 뭐 심한 약은 아니지만, 그리고 환자분 이제 막 체중이 뭐 100kg 나가는데 일반적인 약 용량 쓰면은 이게 뭐 약이 모자라겠죠. 그 체중을 우리 고려해 가지고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분들은 약을 좀 처음부터 많이 쓰고, 그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 맞춤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이게 약이 잘 듣는 첩경입니다. 그건 특히 이제 예방약을 먹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예방약은 종류가 많지만 환자한테 제일 맞는 예방약을 골라서 처음엔 적은 양을, 그러니까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할 때는 적은 양을 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을 점차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약을 먹었는데 왜 안 듣지 하고 이제 막 실망하지 마시고, 예방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 어느 정도 편두통이 자주 올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너댓 번 이렇게 이상,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매주 아프거나 그렇게 자주 아픈 경우는 편두통 빈도를 이렇게 줄이는 예방책을 강구를 해야죠. 그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법인적으로 쓰는 게 처방약이고요. 편두통 예방약.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CGRP 항체 주사를 해가지고 배에 맞는 피하주 주사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2차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단독약보다 2-3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방식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편두통 이제 좀 심할 경우에는 3가지 약을 동시에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편두통 전문 진통제라는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도 같이 섞어 쓰고, 그러면 속이 미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약을 늦게 먹으면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속 울렁거림 방지약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쓰면은 이 단독 쓰는 보다 효과가 좋은 경우도 많아요. 뭐 단독으로 쓰다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속 울렁거린 약은 이게 속 미식건 걸 이제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편두통 전문 진통제나 약을 흡수를 빨리 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위장 운동 촉진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도 전문약이기 때문에 뭐 약국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고요. 그래서 약이 안 듣는 경우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뭐 사실 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면은 편두통 약을 먹어도 약효를 덜 느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겹쳐져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런 이제 동반해서 여러 가지 질환 연재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놓치면 또 약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두통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느 병원 가야 되는 게 그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이걸 소방서에다 신고 안 하고 저기 뭐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해보면 뭐합니까?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두통은 일단 신경과 외래 진료가
서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 해가지고 이게 겁나서 응급실 갈 필요도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위험한 응급 상황은 두통의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신경과 외래 진료를 두통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신경과 외래를 낮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기관, 뭐 의원이든 병원이든 이런 특히 담당 의사가 매일같이 진료를 하는 데를 좋겠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진료하면은 나머지 여기는 또 뭐 그 담당 의사 없으니까 또 난감해질 수도 있고 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신경과 아닌 다른 과나 민간요법기관에서 이게 진료를 받으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편두통 약 중에 옛날에 쓰던 약 중에 중독성이 강한 약도 있어요. 그 약은 강력한 혈관 수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을 때는 반짝 두통은 좋아지는데 일정한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파가는 게 반복됩니다. 근데 그 약은 부작용으로 이게 약에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혈관 수축하는 효과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엉뚱한 약을 쓰면 이제 이 약에서 벗어나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서 두통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물론 치료를 어렵진 않습니다만 환자분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이 약 잘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이틀 지나서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래서 환자분은 이 약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약이 중독성이 강한 약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죠, 사실. 일단은 효과 좋으니까 듣는가 싶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엉뚱한 약을 써가지고 엉뚱한 부작용으로 이제 고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편두통 환자의 주의사항은 편두통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의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예방에 중요합니다. 편두통을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매일같이 1년 뭐 가급적 365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편두통은 그런 환경 변화나 생활 패턴 변화에 굉장히 그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방아쇠 역할을 하면 총알이 확 나가듯이 편두통이 확 발작이 오겠죠. 머리 아프고 뭐 미식겁고 어지럽고 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수면 패턴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식사 시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정확히 지키기가 힘들긴 한데 물론 한두 시간 뭐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10시쯤 11시쯤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3시 자고 그러면 이제 확 이제 편두통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뭐 외국 항공 승무원 이런 분들은 참 이런 게 참 힘들죠. 뭐 그리고 병실 간호사 이런 분들은 하지만 그 외에 통상의 업무하는 분들은 한 일정한 패턴을 낮에 일하고 밤에 일정한 시간 잘 수 있으니까 그죠. 식사 시간도 매일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게 공복 시에 배고플 때 확 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과식해도 편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식사를 못하면 그냥 우유라도 한 잔 드시던가 해서 공복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세 끼 다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끼만 먹는 분들은 항상 두 끼를 유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주말에 늦잠을 자면 편두통이 확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편두통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주중하고 주말 생활 패턴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잠자는 시간이 이제 모자랐다가 출퇴근 시간이 멀거나 아니면 이제 장시간 근무하는 분들 평일날 4시간, 5시간 자다가 갑자기 주말에 이제 마음 놓고 8, 9시간 자면은 자고 나면 머리가 확 아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에 이제 먹던 이제 커피도 제때 안 먹고 주중에 먹던 아침 식사도 딜레이 시키고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제 일종의 급격한 변화죠. 생기면 이게 편두통이 확 이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물론 이제 차선책으로 주중에 못 자면 주말에 좀 더 잠을 더 자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본인이 그걸
감지를 하고 주말에 뭐 평소보다 2시간만 더 자도 편두통이 올라가면 일단 피해야겠죠. 그러면 편두통 예방 측면에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술과 커피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다 이제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이게 그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 워낙 많이 마시죠. 안 마시는 사람 거의 없고 보통은 한두 잔 마신 사람이 많고 뭐 서너 잔 세 잔 이상 마시는 사람도 많죠. 근데 커피를 마시는 거는 이거는 뭐 두통한 전문가보다 약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두 잔 정도는 그 예민한 사람 빼고는 한두 잔 정도는 대부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편두통을 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이 마시려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마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평소에 2잔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마신다 그러면 이제 카페인 금단 현상이 오면서 편두통이 확 올 수도 있어요. 하루에 일정한 횟수, 뭐 일정한 시각, 하루에 2번이면 2번, 가급적이면 정해놓고 먹는 게 좋고요. 물론 커피에 아주 둔감한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제 개개인의 감수성이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먹어도 저녁에 잠을 자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6, 7잔 먹어도 자는데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제 커피에 외면하면은 다시 말해 커피를 마시고 두통 유발되면 물론 커피를 끊어야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편두통이 왔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서 그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편두통이 왔을 때 커피 마시니까 아 조금 나아지더라 하면 그거는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카페인이 몸에 이제 계속 마시면 쌓이기 때문에 잠들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마시는 분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밤늦게는 마시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고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안 마시는 게 이게 좋죠. 그 수면이 모자라거나 깊이 못 자면 이것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커피는 이제 개개인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커피 둔감한지 예민한지, 머리가 아프실 때 편두통 약과 더불어서 커피를 먹으면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 오히려 악화시키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커피도 물론 그 종류에 따라 그 카페인 양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 술은 어떻게 하냐요? 술도 이제 개개인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뭐 술 약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이제 평균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 술을 조금만 마셔도 편두통이 확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데 어떨 때는 그 술 먹고 바로 편두통이 오고 어떨 때는 안 오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술의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술의 양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두통 환자들은 정류주보다 과실주나 혹은 섞어서 마실 때가 더 흔히 편두통을 유발해요. 그 와인이나 무슨 그 맥주 같은 그런 거는 예, 그 성분이 이제 뇌혈관을 자극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류주는 보통 소주 아니면 위스키죠. 그런 거는 덜 확률적으로 덜하는 거지. 소주 한 잔 먹어도 편두통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잘 체크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는 경우 영업직이나 아니면 회식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섞어서 먹지 말고 소주만 먹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양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겠죠. 이제 과음을 하면 과음 자체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과음으로 인한 혈관성 두통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hangover headache라는 건데 물론 과음을 할 땐 물론 피해야 되죠. 또 과음은 또 수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무호흡증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그날 밤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밤에 잘 때. 그럼 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뇌가 이제 자극을 인지해서 다음날 편두통이 확 올 수 있고 편두통이 안 오더라도 이제 그 알코올성 이제 그 혈관성 두통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흡연, 또 흡연이 문제거든요.
흡연은 다행히나 커피나 술처럼 그 민첩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접 흡연이 이 문제죠. 이게 다른 편두통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 냄새, 이게 담배 냄새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 민폐죠. 타인의 편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흡연은 본인 건강에 무엇보다 안 좋죠. 혈관도 안 아프게 하고 암 발생 원인도 되고 호흡기 질환이 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죠. 나이 들어서 COPD, 만성 폐색성 폐질환, 이게 굉장히 괴로운 병입니다. 걸릴 수가 있고, 혈관도 크고 작은 혈관들이 다 나빠지겠어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뭐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은 뭐 당연히 본인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꺼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편두통 환자를 확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두통 환자가 계속 이제 그 약을 잘 먹고 있다가 어느 날 편두통 양상이 달라지어서 약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일단 병을 일단 오셔야 됩니다. 다니는 병을 와서 그 신경과에서 다른 뇌 이상 등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똑같은 편두통인데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직전에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두통이 생겼을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놓치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좋고, 편두통이 그 3일, 4일 계속 지속된다. 그런 경우는 심하게 이게 속도 안 좋고 뭐 이런 게 동반되면은 신경과 진료를 받고 이런 경우 주사제가 더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먹는 약으로는 잘 안 들으니까 주사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주사가 이제 뭐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주사제도 이제 그 통증 유발점 주사나 뭐 신경 차단술, 링거 형태의 뭐 주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아무래도 강력한 거기 때문에 좀 심한 두통이 오래 간다는 기준이 만 3일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는 와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소염 진통제를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소량 쓰는 경우도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두통과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토할 경우는 이거는 먹는 약도 퇴해버리잖아요. 약효가 전혀 없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와야 되죠. 그리고 탈수도 됩니다. 계속 토하면 탈수가 돼서 이게 또 2차적으로 편두통이 심하면 이게 혈관이 나쁠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토할 경우 먹지도 못하고 약도 안 듣고 하니까 와서 신경과 병문에서 주사를 맞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죠. 잘못하면 아주 드물지만 뇌졸중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두통약이 이제 효과가 있지만 이제 며칠 후 재발해서 반복하는 경우, 그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물론 편두통 자체가 자주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독성이 강한 약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특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뭐 약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받아서 이런 약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신경과 치료 없이 본인만 혼자 힘을 꺼내려면 며칠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거요. 두통이 엄청 심해지고 뭐 토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에도 자주 편두통이 오는 경우, 그런 건 이제 외방약을 이게 제대로 충분히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맞는 외방약을 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대로 충분히 줬으면, 약을 제대로 먹었으면 이렇게 자주 안 올 텐데, 그래서 약에 대한 공포감 내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빠서 못 챙겨 먹었다, 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못 챙겨 먹었다, 온갖 경우가 다 있는데, 어쨌든 예방약은 하루 보통 2번, 적으면 1번 이렇게 매일 먹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이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주사 치료는 아까 말한 그 외에 크게 5가지가 있죠. 신경 차단술이 있고 특히 후두신경을 차단하는 주사, 경우에 따라 옆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 유발점 주사는 보통 이제 어깨 이런데 목 뒤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슘 주사도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 치료법입니다. 이게 링겔 형태로 마그네슘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아까 CGRP 차단제 주사, 그 피하 주사로서 편두통이 심해지면 우리가 피 속에 CGRP라는 통증을 매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제 아예 그 CGRP의 베이스라인 평소에 농도를 확 낮추는 주사를 맞았어요. 이건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맞는 거고, 국민건강보험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뭐 실손보험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비용 부담 때문에 자주는 못 쓰는 주사이긴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게 전혀 안 들을 때 한번 써보는 거고, 보톡스 주사라는 게 있죠. 보톡스 주사는 이게 미국의 엘레간 그 굉장히 비싼 보톡스 주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뭐 비용이 좀 이것도 듭니다만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좀 오래 가야 3-4개월 내지 길게는 5-6개월 가기 때문에 편두통이 좀 뭐 지방한분에서 자주 못 오는 경우, 이런 경우 보톡스 전에 맞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맞아도 되고, 보톡스도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것도 가격 문제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이긴 한데, 편두통이 이제 갑자기 심해졌을 때 소위 말하는 2차성 두통 중에 위험할 수 있는 두통을 제가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뇌혈관 박리가 있죠. 뇌혈관 박리는 이게 뒷머리가 갑자기 아픈 겁니다. 보통은 척추 동맥에서 생기기 때문에 후두부에 있는 척추 동맥이 있거든요. 그게 뭐 척추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이 혈관이 올라올 때 척추를 통과해서, 경추를 통과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혈관벽 박리, 이것도 두통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이 두통만 갑자기 머리 뒤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 심해지면 뇌경색이 일으킵니다. 이게요. 박리라는 게 혈관벽이 찢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찢어지다가 찢어지면 이게 혈관 바깥으로 찢어지다가 안으로 또 좁아져가지고, 많이 좁아지면 뇌경색 드물지만 이부의 뇌경색은 좀 심하게 와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뇌동맥류 파열, 요거는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엄청 심하게 아픈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거는 그 엄청 심하다는 게 그냥 정말 괴로워서 도저히 못 참고 약도 안 듣고 그런 경우 이제 아주 드물지만 뇌동맥류 파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응급실을 가긴 가야 됩니다. 다른 두통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빵 터지면 피가 왕창 쏟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파열을 되기 직전에 이게 뇌동맥이 조금 풍선이 조금 커지면서 머리를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머리 아프기 때문에 또 MRI 찍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건 특별히 특징적인 게 없어요. 이게 뇌동맥류 파열 전에 오는 두통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뇌혈관이 수축되면서 머리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 뭐 병명이 길고 어려운데 어쨌든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당해서 그 두통으로 심한 두통을 갑자기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응급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MRA를 찍어야 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MRA를 찍어야 되고, 물론 뭐 MRI도 같이 찍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약을 먹는데 바로 좋아지긴 합니다. 이것도 아주 심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뇌종양 여러분 워낙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점점 커지면서 두통과 더불어서 구토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충동증이 심해도 이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깊숙이 있는 충동증이나 이마에 있는 충동증은 두통을 잘 일으켜요. 특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MRI, 깊숙이 있는 충동증은 이비인후과 진단이 안 됩니다. 이건 MRI를 찍어봐야 하는 거고, 뇌수막염도 이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MRI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검사, 진찰 소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제 편두통의 오해와 팩트, 그리고 주의사항,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